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에서는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을 차례로 만나보겠는데요. 오늘은 양형일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광주시 교육감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출마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광주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교육계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종사하셨던 분들께서 제게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제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저는 외국에서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교육 제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10여 년의 기간이 있었고 물론 제가 공부했었던 기간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 교수 생활을 20여 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또 대학 교육 행정을 할 수 있는 총장과 부총장을 역임했었던 경험이 있고 거기에다가 국회에 제가 진출해서 국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교육에 전념한다면은 잘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뇌의 과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만나고 유권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의 교육단체들도 만나보고 교육계에 종사하셨던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께서 저의 그와 같은 경험을 사실상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 실력 광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광주 교육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광주 교육이 흔들린다는 표현을 조금 전에 제가 썼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광주 교육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시도들이 광주 교육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실력 광주, 그리고 교육도시 광주 이런 명성을 이제까지 얻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사실 탑을 쌓는 것은 어렵지만은 허물어버리는 것은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못된 교육의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광주 교육이 명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실력이, 학력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벌써 1등은 제주도에다가 넘겨줘버린 지 오래고 제주도와의 격차도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업이 뒷걸음치면서 인성교육이 좋아지냐면 그 문제도 사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의 평가 지표에 의하면 광주가 인성교육과 복지교육에 있어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인성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표이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교권이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고 선생님들로서는 교직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기초학력이 미다르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광주 교육이 안고 있는 매우 비극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 교육청이 행정을 잘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지원들도 잘 받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로 수많은 국고 지원을 잃어버리면서 교육 풍토가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뜻 있는 사람들이라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오늘의 광주 교육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제 실력 광주가 조금 추락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뭐 성적이나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나 또 창의성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또 인성교육이랄지 이 창의성에 대해서는 어떤 좀 교육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성과 창의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첩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인성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인성이 잘못된 가운데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정말 사회적으로나 가족적으로 비극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부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뒤처진다 해도 어떤 의미에서 인성으로
덕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 인간형은 바람직한 인간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실력과 인성이 다 갖춰진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성교육은 선생님의 물론 예절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이런 교과 과목을 가르침으로써 길러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선생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 이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인성교육이 되어질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으로서도 학생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품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매우 인성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창의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인성을 길러주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의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까지는 주입식 교육이라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시절, 더 어려서는 유치원 시절부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상상력과 추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만 창의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시절에 너무 지나친 주입식 교육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후보자님의 좀 답변을 정리를 해보자면 인성교육은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좀 배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창의교육에 대해서는 주입식 교육은 너무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학부모들의 이 사교육비 증가가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심각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교육비를 좀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광주에서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네.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게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묘한 상호 간의 연쇄 작용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다른 학생이 시키는데 내 아이는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부모로서의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사교육의 문제인데요. 이 사교육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입시 경쟁이라는 이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학벌 위주의 사회라는 이런 사회 환경 여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네.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입시의 관문을 뚫기 위해서 과중한 이 교육이 실현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교육도 더불어서 더 올라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와서 사교육이 광주에서 더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행정에도 교육청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학습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획일적인 지침을 내림으로써 사교육이 오히려 조장되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교육, 이 문제는 물론 교육이 내실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생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나 학교 단위에서 어떤 학습과 교육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치 시대라고 합니다. 교육자치 시대는 자치 역량을 갖다가 길리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율성을 각급 단위 학교에다 부여함으로써 선도적인 어떤 창조적 문화를 조성하고 그 문화가 확산되어짐으로써 교육적 효과가 증대되어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관치라고 할 수 있는 획일적 어떤 교육 행정 그리고 모든 학교를 획일적 잣대로 갖다 대는 이런 행정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단위 학교에 대해서 수업과 학습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 수준 높은 교사들의 연찬 프로그램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뒷바라지 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내실화라는 문제는 영원한 문제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획일적 행정보다는 또 이 수업과 학습의 자율권을 주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르면 이제 8월부터 시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이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가. 사실은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학생이 더 잘하기 위해서 네. 더 어떤 의미에서는 학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선행학습이 때로는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은 학습량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습량이 이처럼 과중한 것은 학습량 과중에다가 거기에 사교육까지 첨가되는 것은 우리 사회 환경이 대학 입시라는 입시 경쟁이라는 치열한 관문이 앞쪽에 있고 또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학벌 위주의 취업 현상 그리고 나중에 대학 졸업자와 대학 미졸자 사이의 임금의 현저한 격차 이런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중한 이제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선행학습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적정한 학습량을 보장해보자. 이런 취지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여기에 게재되어 있냐면은 이 정규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사교육이 굉장히 번창하고 발달된 나라입니다. 사교육 분야에서는 선행학습을 금지하지 않는다면은 자칫 한쪽에서 억제하는 효과가 다른 쪽으로 물꼬를 대는 그럼으로써 입법에서 학생들에게 적정한 학습량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부모들의 부담도 가중시키면서 이렇게 되면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보다는 좀 더 사회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리고 대입 제도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국회가 머리를 좀 썼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십니다. 후보자님께서 이제 책가방이 없는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책가방 없는 학교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이 책가방 없는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앵커께서 책가방 없는 학교 이렇게 하면은 자칫 잘못 알아들으시면은 중학교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는가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이 문제는 좀 더 제고해 봐야 된다. 첫째 학생들의 척추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책가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지게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게로 등집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게 지게인데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척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은 3학년, 4학년, 5학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가방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발달에, 발육에 적잖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 역시 책가방으로 인해서 갖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즘 이른바 메이커 제품이라고 그러죠. 메이커 제품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가방이 비싼 것은 하나에 약 14만 원, 15만 원 합니다. 싼 것은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책가방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매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약 40억, 50억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이 발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한지를 집에다 두고 학교에 요즘 사물함이 다 있습니다. 학교에다 두고 그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이거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약 18억 정도 처음 학년도에 네. 18억 정도 들고 이 교과서를 물려주는 운동을 벌인다든지 하면 아주 적은 경비로 학생들의 책가방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번거롭게 책가방을 챙기고 부모님으로부터 책가방 챙기는데 도움을 받고 무거운 책가방을 등에 지고 이렇게 가는 문화를 개선할 수 있지 않는가. 선진국에 이제 우리도 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책가방이 없어진 데가 상당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조금 있으면 태블릿 PC라는 조그마한 단말기 컴퓨터, 휴대용 이걸 가지고 학교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날도 머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매년 입학식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비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좀 빠지질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비를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교복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30만 원에서 어떤 것은 35만 원까지 이렇게 네.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양복 한 벌 그리고 우리 박 앵커께서 입고 계시는 양장 한 벌과도 거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싼 금액입니다.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네. 아이디어는
학부모들이 교복을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은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일괄 구매를 통해서 그것은 어떤 교육 행정 당국에서 개입한다라기보다는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그리고 자율적인 조직 활동을 통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뒷받침해서 저는 교복 은행을 좀 거창한 표현입니다만은 교복 금고라든지 교복 은행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입었던 교복을 거기에 싸게 중고 교복이 되겠죠. 싸게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요즘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발육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작년에 입었던 교복이 금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복도 자기가 입었던 것과 교복은행에 가지고 가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두고 또 입고 졸업할 때 그 교복을 기증하면 세탁해서 깨끗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은 우리 한국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실용주의 문화를 심어줄 수도 있고 근검 전략할 수 있는 네. 그런 풍토를 조성해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비용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교복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학부모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이런 일괄 구매 그리고 또 교복 은행이랄지 교복을 기증하는 방안을 이렇게 좀 내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교육감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교육을 좀 펼치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특수한 교육을 펼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네.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 슬로건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께는 존경을 그리고 학생에게는 사랑을 이런 교육 환경을 한번 조성해보고 싶다 하는 거고 이 환경이야말로 교육이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교육 시대입니다. 교육감을 과거에 임명제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선출하게 한 것은 자치교육에 거기에 있는 창의력과 어떤 자발력을 갖다가 증대시켜보자는 그런 취지를 안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선생님께 그리고 학교 단위의 자율권을 보장해서 자율적 창조 문화가 선진화된 창조 문화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것을 조성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못하는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더 처진 학생들은 학업에 사실상 취미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라고 그래서 사회적 나고나 뒤떨어진 학생들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조기에 그것을 판단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제가 만들어 봤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형일입니다. 교육이 광주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교육이나 손주들 교육에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관심이 매우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와 같은 자녀들이나 우리 이 손주들, 손자들의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의외로 관심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만나다 보면 교육감 선거가 있냐, 교육감도 직접 선출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육감 선거는 언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신 교육감 선거에 나왔는데 어느 당으로 나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육감 선거, 여러분들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녀들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교육 문제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꼭 가져주십사. 그것이 곧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리고 손주를 사랑하는 연장선상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교육감에 출마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자녀들의 앞날에 자녀들의 평생 손자 손주들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이 자리에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선거나 구청장 선거,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는 관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뒷전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양형일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